수문을 제때 닫지 않아서 1년 농사를 망쳤습니다. 그럼 사립에서 학교를 지은 거에 대한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자는 주실 건가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여기. 수확의 계절 10월입니다. 우리 농촌에서도 바쁜 일상을 보내는 시기이죠. 그런데 충남 예산에서는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시기에 타들어가는 농작물을 피말리는 심정으로 지켜봐야 하는 농민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인지 이럴수 이슈에서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산군 신안면 탄중리에서 쪽파 농사를 하고 있는 곽대환입니다. 지난달에 폭우가 내려서 무한천이 넘쳤는데 수문을 제때 닫지 않아서 저희 비닐하우스가 다 잠겨버리고 1년 농사를 망쳤습니다. 저는 말 못할 심정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충남 예산군 신안면 탄중리. 곽대환 씨는 11년 전부터 이곳에서 쪽파와 배추 등을 재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느닷없는 폭우로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기고 말았는데요. 힘없이 말라 비틀어진 쪽파를 보며 그저 한숨만 짓습니다. 올 장마에 물난리 나가지고 파가 타들어가듯이 제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파가 죽듯이 저도 죽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현재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다른 작물을 위해서 또 갈아엎고 또 씨를 뿌리고 키워야 되니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새벽 충남 서북부와 세종 지역에 최고 180mm의 폭우가 쏟아져 주택과 상가 그리고 농경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지난 9월 1일 새벽 충남 전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곽대환 씨의 농가 앞인 무한천 일대에도 삽시간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신안면 탄중리 농가 일대의 배수문. 배수문은 하천에 물이 차오를 때 농수로의 역류를 막아 홍수 피해를 방지합니다. 하지만 폭우가 내리던 9월 1일 오전 배수문은 닫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침에 이제 6시 반에 도착을 하니까 이제 물은 다 침수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때는 이제 많이 빠진 상태였었어요. 제가 연락을 했을 때는 그 담당자가 이제 산악계장인데 산악계장은 이제 제가 전화하고서 출근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작은 누가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제가 여기 다시 왔을 때는 1시 넘어서 보니까 이 수문이 다시 닫혀 있더라고요. 비닐하우스 10동의 침수로 최소 6천만 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곽대환 씨. 그는 침수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을 배수문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산군이 배수문을 제때 닫지 않아 무한천이 하우스로 역류했다는 겁니다. 당일날 제가 면장님 면담을 하러 갔었는데 산악계장한테 한다는 말 문 닫았냐? 라고 물어보니 닫았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 6시 반에 찍은 사진하고 1시에 찍은 사진하고 보여줘가면서 물어봤어요. 아침에 찍은 사진은 문이 개방되어 있는 거고 1시에 찍은 사진은 문이 닫혀 있는 상태다. 그 사진을 보여주니까 면장님은 산악계장 보고 팀장 보고 나가라 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예산군의 늦장 대처를 지적하는 곽대환 씨. 그렇다면 예산군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그때 그래서 7시에 9월 1일 날 이제 비가 집중적으로 와갖고 이제 7시에 여기 저희가 왔었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집중적으로 이쪽에 이제 저지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하우스 옆에 이제 배수로가 있는데 배수로가 있는 물이 제대로 이제 빠지지가 못해서 그 물이 넘쳐서 그 침수가 된 거지. 이 수문을 안 닫아갖고 그게 역류해서 이게 넘쳤다 그렇게는 제가 판단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무한천과 농수로를 잇는 배수문과 인접한 곽대환 씨의 비닐하우스.
수문을 늦게 닫아 침수 피해를 입었다는 곽대환 씨의 주장과 달리 예산군은 당일 오전 7시 이후에 도착한 것은 맞지만 배수문을 늦게 닫아서 물이 역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배수문 개폐를 둘러싼 농민과 예산군의 서로 다른 입장. 침수 당일 무한천 수위는 어땠으며 배수문 개폐의 기준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집에서 이제 있다가 누가 이걸 나와서 문을 닫아라 열어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이제 뭐 수시로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밤 같은 게 새벽 같은 경우는 눈으로 또 확인하기도 또 어려운 거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저희들도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여기서 24시간 또 대기할 수도 없는 거고 좀 어려운 점이 좀 있겠죠. 담당자와 함께 배수문 작동 여부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군 관계자는 배수문 제어 장치의 자물쇠 비밀번호조차 모르는 듯 보입니다. 전화를 안 받는다고? 그래 알았어요. 지금 업체가 연락이 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거 자동화 하면서 이 저기를 자물쇠를 좀 바꿔놨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업체한테 그 담당 그 직원이 알아봐갖고 지금 태풍 예정인데 오늘 내일 매니저.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바꾸는 건가? 아. 결국 배수문 담당자는 배수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관계자들이 배수문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문이 안 된다고 누가 그래가지고 일단은 해고 제 비밀번호 알려줬다고 했는데 아직 그건 전달이 안 됐나 모르겠네. 번호 틀린 거는 그 차고인데, 뭐 그게 뭐 저희는 해서 안 되면 막 드시라고 그래 직원들한테 뭐 망치라도 세려가지고 계속 작동시키라고 그래요. 기계가 저는 뭐 고장나 문자 같은 거 나가더라도 그냥 내리는 게 우선이니까 피해 없게 앞으로 가서 노력할게요. 사실 곽대환 씨가 침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건 올해뿐이 아닙니다. 신안면 탄중리와 종경리의 무한천 일대는 예산군이 집중 관리하는 상습 침수 구역으로 그동안 수해 피해가 잦았습니다. 작년 8월 3일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며 예산 지역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무한천 또한 수위가 상승해 결국 범람했었는데요. 지난해에도 침수된 곽대환 씨의 비닐하우스. 아침부터 폭우가 쏟아지고 재난 문자가 이어졌지만 배수문 담당자는 오후에야 도착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비가 왔는데 점심 이후에 계속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작업을 하다 말고 인부들을 다 대피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관서인 연수사무소, 농어촌공사, 군청 계속 전화를 했어요. 수문 좀 막아달라고. 근데 연락하고 나중에 오기는 왔는데 침수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도착을 하고 문을 닫았죠. 그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더 크게 발생을 했었던 거고. 침수 피해로 가을 농사를 접어야 했던 곽대환 씨는 지난해 8월 7일 배수문 담당 구역인 예산군 신안면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배수문 관리 늦장 대처의 이유와 손실 보상 및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인데요. 열흘 후 신안면은 갑작스런 자연재해가 원인으로 배수문 관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곽대환 씨는 침수 당시 사진 자료와 전화 녹취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예산군에 재차 민원을 넣었는데요. 한 달이 넘어 답을 보내온 예산군은 느닷없이 배수문을 늦게 닫았다며 담당자를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예산군은 배수로 관리 미흡을 인정하면서도 주요 원인은 자연재해라는 입장만 고수했다는데요. 어쨌거나 그 담당 공무원이 실수를 해서 이제 피해도가 컸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해주신 건가요? 그분 실책에 대한 부분 인정이 되셔서 그분도 징계를 처한다라는 부분으로 이게 지금 종결을 맺으신 거잖아요. 네, 일부분 그렇죠. 제가 글을 잘못 읽었나요? 잘못 이해했나요? 아니 맞습니다 그게. 공무원 사회에서 조직에서 어느 한 직원을 징계줬다고 하는 건 잘못을 인정을 한다고 하는 건데,
그 잘못에 대한 인정은 안 하고 그냥 자연재해로만 계속 밀고 나간다는 자체가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어폐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산군은 곽대환 씨의 작년 침수 피해에 어떤 보상을 했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농업 피해에 대해서 자연재해에 대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건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될 수 있는 것밖에 없고 그 이외에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뭐 군에서 보상할 수 있는 건 없죠. 예산군은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 이후 상습적인 재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배수문에 통신시설과 CCTV를 갖춰 수문을 원격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으로 올 상반기까지 준공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해당 시스템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농민들은 수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예, 현재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거기 수익이나 이런 걸 다 초음파 수익 이런 걸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원격으로 하려고 CCTV 이제 설치하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자꾸 울부짖고 하는 이유는 한번 쳐다봐 달라. 악조건에서 농사 짓고 있고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관해서 관심만 좀 더 가져준다고 하면 이런 일도 없을 것이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설치를 한 건데 또 발생을 했다는 자체가 인재인데 그 인재를 인정을 안 한다는 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배수문을 늦게 닫은 것은 인정하지만 인재는 아니라는 예산군. 또다시 폭우가 온다면 침수 피해를 걱정해야 하는 농민. 바짝 마른 농작물 앞에 오늘도 농심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침수 피해를 당하고 나니 몸도 마음도 괴롭습니다. 이제는 대책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보상받을 길도 없다고 합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해를 당하고 싶지 않고 농사만 짓고 올곧이 살아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피해를 호소하는 농민은 2년 연속해서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이런 얘기죠. 신안면 탄중리하고 무안천 일대는 2019년에도 침수 피해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당시 4일 동안 비가 내려서 25개 농가 비닐하우스 273개 동이 침수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후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을 했고 배수문 일대 농민은 또 피해를 입은 거죠. 농민의 입장에서는 뭐 똑같은 원인으로 피해가 반복됐다면 이건 뭐 명백하게 인재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농민은 작년과 올해 두 번 다 배수문을 늦게 닫았기 때문에 물이 역류해서 침수됐다는 것이고요. 예산군은 배수문은 늦게 닫은 건 맞지만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다. 농민의 하우스지대가 원래 낮았다. 그래서 복합적인 자연재해라는 입장입니다. 좀 아이러니한 것은요. 작년 침수 피해 같은 경우에는 농민이 증거 자료를 제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군은 배수문을 늦게 닫은 책임을 물어서 해당 공무원을 징계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리 소홀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한 셈인데요. 미리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또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책도 좀 미비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때 관리 책임에서 좀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이번 비 피해가 행정기관의 관리 부실로 인한 비 피해다 이렇게 규명이 되면 어떻게 보상은 받을 수가 있습니까? 또 근데 예산군의 경우 인재라 하더라도 보상 규정은 없다 이런 건데요. 결국 농민이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건데 일단 한 개인이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또 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이 손실에 대한 입증도 개인의 입증 책임이고요. 소송이 통상 장기간 이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예. 농민들에게 이 농산물은 자식과도 같다고 합니다. 이제는 예산군이 농민의 호소에 적극적으로 좀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시사인대사람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서 언제든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학법인들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반드시 내야 하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사학법정부담금입니다. 이 사학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연금과 또 건강보험금 등 4대 보험금으로 사학법인이 모두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사학법인들은 이 사학 법정 부담금을 잘 내고 있을지 시민노포 불청객이 찾아가 봤습니다. 네, 저는 지금 대전에 있는 한 사립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이 학교 법인은요, 토지와 건물 그리고 현금을 합쳐서 모두 140억 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곳은 대전과 세종에서 고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이렇게 5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정부담금 작년 기준으로요, 상당히 좀 저조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법인 그 행정 담당하시는 선생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네? 그 법정 부담금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왔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할까요? 있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법인을 운영하려다 보면은 신용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50년대 당시 이제 이걸 설립하신 분이 신용 이권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라든지 뭐 건물의 수익이 창출돼야 되는데 저희들은 다 자연녹지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있어요. 공주나. 그래서 거기서는 하나도 수익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 재산 가운데 수익을 내는 것이 거의 없어서 법정 부담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인데요. 그냥 산이에요, 산. 임대 수익이 있으면 내겠는데 아니 어쩔 수가 없다. 내신 거잖아요. 그거 이야기하면은 내 고정 자산은 건들지 않고 정작 부담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없으니까 못 내라고 하는 거는 매각해가지고 하면은 그만큼 자산이 줄어서 법적으로 법인 운영하기 위한 수익물 기본자산 확보 유지 안 되니까 교육청에서는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 딜레마가 있는데 그러니까 5개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선 자산을 팔 수가 없다. 이런 말인데요. 네, 이번에는 다른 사립학교 법인 한 군데를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 법인은요, 대전에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이렇게 2개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학법인인데요. 2019년에는 초등학교가 0.83%, 네, 그리고 2020년도 0.68%밖에 법정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고요. 고등학교 역시 또 2019년도에 1.27%, 그리고 2020년에는 1.63%밖에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좀 저조한 실적인데요. 왜 그런지 한번 직접 가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부담금 담당하시는 선생님하고 좀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사제를 출연해가지고 학교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 이외에 법정 부담금을 이제 부담을 해라, 돈을 더 내놔라. 그러면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희도 내고 싶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법인에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있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내는 거예요. 더더욱 낮으니까 0점대, 1점대를 갖고 있는 학교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4대 보험료 같은 그런 법정 부담금은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대신에 인사권은 우리가 학교 운영권과 인사권은 우리가 할게 뭐 이런 얘기인 건가요, 그러면은? 그럼 사립에서 학교를 지은 거에 대한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는 이자는 주실 건가요? 아니면 그걸 아예 돈을 다 주실 건가? 그러니까 학교는 우리가 짓지 않았냐? 돈이 없어서 못 낸다. 이런 말인데요.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이란 교직원들의 4대 보험료 가운데 학교 법인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립학교에서 내야 할 이 법정 부담금 과연 누가 대신 내주고 있을까요? 법정 부담금은 낼 능력이 없는데 돈도 없는데 뭘 학급수를 늘려요. 교사 정원만 늘어나면 법정 부담금은 점점 납부율이 떨어집니다. 2019년까지 자료를 보면 118억 원을 납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납부액은 6억 8천만 원 정도만 납부해서 5.8%에 불과한 납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돈은 누가 내죠? 나머지는 사실 우리 세금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해 준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립학교 법인이 내야 할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매년 시민열세로 대신 내주고 있다. 이런 말인데요. 실제로 대전에 있는 사립학교들 대부분은 이 법정 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해마다 의회나 언론을 통해 제기돼 왔지만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요. 휴가로 뭔가 재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그럼 하는 거냐? 전혀 노력을 하지 않죠. 그런 상태에서 사제를 털어서 학교를 세우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국가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좀 무책임하다라는 거고, 가장 강력한 페널티를 주는 건 사실은 학생 정원을 줄이는 거죠. 실제로 지금 그 말이 사립학교지 거의 모든 재정을 다 국가나 교육청한테 의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공영화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준공영 사립학교라는 형식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는 거죠. 전국 꼴찌 수준인 대전 사립학교들의 법정 부담금 납부율, 아직까지는 그 해법이 묘연해 보입니다. 우리 지역 사학법인들의 이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만 봐도 서울 지역 사학법인들의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30% 수준에 머물렀고요. 예. 충남도 24.7%에 불과했습니다. 예. 같은 기간 대전 지역 사학법인의 이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5.82%, 작년에 겨우 10%를 넘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대전교육청이 전국 최하위인 것은 이 법정 부담금 말고도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내부, 외부 청렴도 평가인데요. 지금 5년 연속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최하위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대전교육청이 유독 사학에 너무 관대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교육계에서 굉장히 많거든요. 징계라든지 처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손방망이다, 아니면 좀 감싸안기다, 이런 지적들이 교육계 안팎에서 많았던 게 좀 사실이었거든요. 청렴도 꼴찌, 그리고 사학의 법적 분담금 꼴찌,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긴 하지만 그 사학이라는 차원에서 들여다보면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서 조승래 의원이 인터뷰에서 이 준공영제 사립학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당수의 사립학교들이 정부의 재정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사립학교는 소유는 사학법인에 있지만 운영은 국가가 책임지는 방법인데요. 지금은 인사권 같은 운영권의 많은 부분을 사학법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학 법정 부담금의 신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이 또 다른 교육 현장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교사 김혜영 선생님. 김 선생님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고 있을까요?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인근의 세종교육청만 봐도 90%가 넘고 충북교육청은 50%가 넘고 충남교육청도 30%가 넘는데 대전은 20%가 채 되지 않아요. 공교육 강화 측면에서 공립유치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전에서 국공립 유치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9.7%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또 다른 교육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봤습니다. 급식실 시설 자체도 열악하고 단시간에 음식을 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되게 과중되거든요. 작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단시간 내에 해야 되니까 이제 더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 급식조리원 이영주 씨는 학교 급식 조리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환기시설이 좋아가지고 좀 빠르게 이렇게 빠져나가면 좀 덜 하겠지만 이제 힘이 없어서 이게 오래 머무르게 되면 그게 계속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냄새도 심하고 두통도 생기고 목도 칼칼해지고 많이 수리가 돼야 되고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 초등학교 교사 황정희 선생님. 황 선생님은 수업을 마친 뒤에도 뭔가 분주해 보입니다. 행정실이 따로 있긴 한데 학교에 굉장히 많은 행정 업무가 있어서 교사들이 상당 부분 행정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수업 준비할 시간도 모자란데 그 시간을 쪼개서 행정 업무를 해야 되죠. 아이들하고 하루에 1분 이상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보셨다시피 우리 학교 현장 이면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점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뒷받침돼야겠죠.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다른 법정 부담금을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금액을 이제 소속 학교의 재정기관 보조금에서 제외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학교 법인 대상으로 이제 컨설팅도 실시를 했고요. 법정 부담금은 저런 단서 조항이 있으니까 이제 저걸 피해서 학교 법인에서 내질 않는 겁니다. 재산 수입을 증대시켜서 법정 부담금을 많이 내게 하든지 아니면 갖고 있는 수익에서 최대한 뭐 돈을 못 쓰게 해서 반환해서 법정 부담금을 전부 다 납부하게 하든지 그 두 가지 투 트랙으로 이제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될 교육 예산. 하지만 사학법인들이 법정 부담금 납부에 소홀히 하는 사이 수백억 원의 시민 열세가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학법인들 아무리 어려워도 낼 건 좀 내야 될 것 같고요. 또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대전시 교육청에서도 이 납부 독려를 위해 보다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할 것 같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만큼은 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은 이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여전히 교육 현장에는 이렇게 예산 지원이 절실한 이런 곳이 있습니다. 네, 작게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부터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까지도 마찬가지인데요. 게다가 국공립 유치원 수도 대전이 타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대전 지역의 국공립 유치원 치원율이 전국 꼴찌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화면에 나온 교직원의 행정 업무 또한 대전시가 타 시도에 비해 많은 수준인데요. 실제로 대전은 타 시도에 비해 학교 행정 인력이 적은 편입니다. 그마저도 병설 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 행정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유치원의 행정 업무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내는 세금이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올바르게 사용되고 우리 지역 사학법인이 법정 부담금을 성실하게 낼 수 있도록 대전시 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들이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최근까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자영업자들이 무려 22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더는 버틸 여력이 없다면서 이제는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대전 지역 소상공인들을 만나봤습니다. 대전시청 앞 광장. 장송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상복을 입습니다. 장례식장도 아닌 광장에서 상복을 입고 있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정부 방침에 따라 방역수칙을 지켜온 노래방 업주들입니다. 이들은 기약 없는 거리 두기로 생사의 기로에 내몰렸다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식당에서 1차 밥을 먹고 2차 가는 데가 노래 연습장인데 밥을 먹고 나면 8시 반. 이게 시간 제한 10시라는 것은 진짜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대전시장 학교장은 문 열라! 대전시장 학교장은 문 열라! 노래방 업주들의 집회는 처음이 아닙니다. 대전의 노래방 업주 수십 명이 손팻말을 들고 또다시 대전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올해로 13년째 노래방을 운영해온 박나영 씨는 당시 밤 9시 영업 제한 해지를 요구하며 삭발을 단행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이번에는 상복을 들고 광장에 나섰습니다. 그 삭발하고 지금 기한이 한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지금 이만큼 자랐거든요.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당연한 듯이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2000년도 3월 달부터 저희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계속 반복했잖아요. 지금까지 5차 지원금까지 받은 게 950만 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영업을 못한 게 19개월째인데 한 달에 50만 원입니다. 거의 문 닫은 상태입니다. 아예 손님이 없어요. 그날 저녁 박나영 씨의 노래방을 찾아가 봤습니다. 돈 내라고 거기서밖에 안 나와요. 준다는 데는 없고 다 돈 달라고만 오네요. 환장하게. 진짜. 아유, 깝깝 싫었네. 전기요금도 오늘 아침에 3개월 연체됐다고 자른다고 전화 문자 왔어요.
밀린 전기료라도 벌어보려고 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밤. 영업시간은 이제 1시간 남짓 남았습니다. 영업 제한과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곳은 노래방을 비롯해 식당, 카페 등 약 30개 업종에 달합니다. 대전시 둔산동의 한 요가 전문 학원. 부부는 120평 규모의 학원을 함께 운영해 왔는데요. 문을 연 지 4년 차에 코로나19라는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6개월 정도를 아예 이제 금지로, 영업 금지로 제한으로 문을 닫았었고, 그 이후에는 좀 장기적으로는 영업 제한 시간을 이제 10시까지. 부부는 소독과 거리 두기 등 방역 지침을 지켜왔습니다. 거리를 띄워놔야 되기 때문에 지침에 맞춰서 네모 스티커를 붙여놨는데요.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8제곱미터당 1명만 수용해야 합니다. 회원 수는 턱없이 줄어들었고 피해는 고스란히 부부의 몫이었습니다. 좀 괜찮아지면 열어라, 좀 심해지면 닫아라. 그러다 보니까 회원님들도 혼동이 오는 거예요. 중간에 운동했다가 쉬었다가 운동했다가 쉬었다가 하다 보니까 회원님들은 그냥 환불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환불을 또 해드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그거를 또 적금 깨서 메꾸고, 대출, 코로나 대출 받은 걸로 또 메꾸고. 근데 저희가 계속 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부모님께 손 벌려서 또 다시 메꾸고, 계속 메꾸고 그냥 모래성 쌓기만 하는 것 같아요. 빚에 대한 모래성 쌓기만. (20년째) 찾아가는 손인연극 공연을 해온 김기회 씨. 90여 평 되는 연습실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모두 처분하고 집 창고에 짐을 옮겨놓았습니다. 내가 이겼어. 이거 내 건데. 누가 나를 불렀어. 어디 볼까? 선물을 주라고 할까 말라고 할까? 정말로?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전화 받는 게 겁나고 무서워요. 일단은 취소하겠습니다 하고는 그런 전화들. 매일 2차례 이상 이어지던 공연이 일주일에 한두 번가량으로 줄어들면서 살림살이도 함께 줄여야 했습니다. 하나하나가 손으로 다 만들어진 것들이고요. 애정이 들어있고 그걸 다 버려야 되니까 그때는요 말할 수 없이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김기회 씨의 아내 임성화 씨는 샌드아트 공연을 하는데요. 지난 2년여의 시간은 그녀에게도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면 저희 남편이 한 번도 하지 않은 노가다라고 그러죠. 그런 막노동 일을 하면서 가족들과 떨어져 있었어요. 그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혹시 토순이 못 봤어요? 토순이 어디 갔지? 여기 있어. 너 근데 아까 울고 있더라. 근데 왜 울었어? 답답하니까 울었지. 아이고 머니나 걱정하지 마. 왜냐하면 우리 숲속 마을에서 이제 코로나가 사라질 거야. 하루빨리 어려움이 끝나길 부부는 간절히 바라봅니다. 낮 12시 차를 몰고 가는 김기회 씨. 뭔가 초조해 보이는데요.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돈벌이를 해보고자 음식 배달 일을 시작했는데 오늘따라 도통 일이 잡히지 않습니다. 근 1시간여를 도로 위에서 전전긍긍한 끝에 반가운 알림이 울립니다. 루트 대전 시청점이니까 이 기분이 정말 좋아요.
시간당 한 10,000원 될까 말까 해요. 지금은 금액을 따지거나 그럴 때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움직여야겠죠.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업계의 불황이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2달 전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초보 배달부에겐 난관이 자주 찾아옵니다. 맞는데 여기 왜 아무것도 없지? 20년 베테랑 연극인에게 배달 일은 낯설고 어렵기만 합니다. 여기구나. 맞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배달 완료. 4,000원. 자, 됐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또 가야지.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의 바탕이 됐던 소상공인들의 희생.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가 이들의 희생을 너무도 당연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생각하기 싫을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쓰나미를 맞았다는 말이 맞을 거예요. 확진자 문자, 인원수, 오늘은 몇 명일까, 내일은 또 몇 명일까, 저희들한테는 진짜 적시타로 날려오거든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여기. 그동안 자영업자들의 고통 분담은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측면으로 이해돼 왔습니다만 달리 얘기하면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이 희생과 협조가 있었기에 방역이 가능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정부 지원은 상당히 좀 부족한 게 현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장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지만 폐업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장사를 접는 순간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권리금을 포기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보증이 자동적으로 철회가 되면서 가게를 열 때 받은 은행 대출이나 정부 지원금을 일시에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지난달 17일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게 한 10월 말이나 돼야 지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의 영업 제한 금지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인데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받은 유흥업소,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의 시설은 개정안이 공포된 올해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손실을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실보상금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이 있어서 이에 대한 여러 또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숙박업이나 여행업 같은 경영위기 업종은 받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 구체적인 보상 비율이나 액수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으면서 이 깜깜이 보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왕 시행되는 만큼 명확한 보상 기준과 체계를 마련해서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는 도시의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이 농어촌 지역까지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고깃배들이 드나드는 서천의 중심 항구지만 추석을 앞둔 홍원항의 풍경은 적막하기만 합니다. 창이 이렇게 조금 나갈 때가 다 이렇게 피었으니 멸치는 없고 파리만 날아다니네. 바다에는 파리가 없어요. 이게 지금 육지에 계속 이래 있으니까 지금 파리가 있는 거지. 바람이 있어야 조업을 나가지.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을 운영 중인 두 사람. 조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을 못하니까 배마다 지금 선원들이 부족해서 굉장히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국인 선원도 별로 없고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외국인들이 꼭 있어야 되는 상황인가요? 내국인들은 배를 잘 안 타니까요. 놀아도 배를 안 타요. 고된 뱃일은 내국인들에게 기피 대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어선 인력의 절반가량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워왔습니다. 4년 했어요. 일 힘드시지 않으세요? 힘들어요. 한국 사람들은 아예 없어요, 여기.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7년부터 시행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매년 입국자가 크게 늘어왔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의 입국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남들은 나가는데 우리는 선원이 없어갖고 지금 배 세워놓고 이러고 있는데 옆에 배들은 그물을 다 실어놨잖아요. 우리는 지금 선원이 없어갖고 그물을 아직 안 실었어요. 못 실은 거죠. 코로나19 발생 이후 홍원항의 평균 조업 횟수는 이전보다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배 한 척당 필수 인력은 약 10명. 그중 6명을 외국인으로 채워야 하는데 외국인 입국 제한으로 조업을 나가지 못하는 배들이 많아졌습니다. 해상사업에 이 규모를 가지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출이 보통 몇십억, 최하 한 15억에서 20억 이렇게 가고 있는데 조업이 되면은 이자라도 갚아가는데 조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자에서 연체가 나가고 하다 보면은 이제 경매로 이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실정이에요. 예. 조업을 못 나가니 오지겠어요. 그 죽는 지금 뭐 자영업자들 저기서 죽는다는 그런 말이 뭐 틀릴 거 하나도 없다라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서천군의 한 농가. 고구마 수확이 한창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작황이 좋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캐야 할 고구마 양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밭주인 최길태 씨는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이거는 다 따가지고 날리고 뭐 하는 것은 다 사람 손이에요. 다 수작업이에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고. 코로나19로 인력이 귀해지면서 인건비는 매년 크게 오르고 있는 데다 심지어 높은 일당으로도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차 있어야 되는데 네. 차 안에까지 가득 차여 있어야 될 것을 지금 이렇게 작업을 못해서 지금 비어 있어요. 2019년 수확 당시의 사진입니다. 하우스 안에는 고구마와 고구마 포대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확 시기를 놓쳐 그대로 썩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만 쌓여갑니다. 한 10명에서 작업을 한다고 해도 한 열흘 이상 걸려요. 아이고 언제 하고 있어 왜? 아이고 못하겠어 그냥. 아이고 어서 오세요. 나 살았네 이제. 사람은 없고. 사람이 없어서. 오직하면 우리 사촌 누나들하고 형님한테 이걸 좀 해달라고 했겠어. 쳐들어주세요. 이게 설이 맞으면 다 썩는 게요 이게. 여기 꼭지서부터 그러기 전에 다 캐야 되는데. 오직이나 갔다 오면 나왔을까 저가서. 아이고 그냥 농사 때려쳐야 할란가 봐 이제. 아이고. 때려치면 뭐 먹고 살아. 아이고. 오늘은 친척들의 도움으로 한 고비를 넘깁니다. 어렵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자 최길태 씨는 시장에서 고구마 튀김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충당 좀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하지만 장사를 하는 와중에도 그의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입니다. 이제 아예 전화도 안 받네 이제. 내일 사람 좀 필요한데 좀 사람 좀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나마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요? 김하는데, 김일 하는데. 환장하겠네요. 좀 난감해서 못 살겠네요 이거. 어쨌거나 알아보기는 할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십시오. 예. 예. 그나마도 가용한 인력을 두고 경쟁이 치열한 상황. 어촌일에 비해 밭일은 임금이 낮아 선호도도 낮습니다. 긴 공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서 더 줄게 여기서 더 줄게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만 올라가는 거예요. 자, 한 1,000평 정도 캤거든요. 앞으로 캐야 할 것은 14,000평을 캐야 돼요.
이제는 농어촌 지역에서 이 외국인 노동자 없이 농사짓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무부에서는 2017년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행 첫 해는 1,085명이 들어왔고요. 2019년에는 첫 해에 3배가 넘는 수가 들어왔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해에는 0명 전무했습니다. 농촌 인력 부족이 더욱 심각한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야 504명이 입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인력난이 나아지지 않다 보니까 급기야 국내 체류 외국인 1,018명에게도 한시적으로 계절 근로자 취업을 허용을 했지만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품삯까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을 하더라도 이 방역 때문에 드는 비용을 농민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된다면서요? 네, 계절 노동자는 최대 5개월 동안 농촌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요. 2주간의 자가격리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농민들은 자가격리 비용을 본인이 대신 부담하고서라도 일을 맡기고 싶다고 하지만 치솟는 인건비에 보험료까지 더하면 비용이 부담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최근 수확철을 맞아서 이제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일손을 걷고 농촌을 돕겠다 이런 소식을 종종 접하고는 하는데요. 자발적인 도움도 물론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자치단체와 정부가 농촌 인력난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법을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위드 코로나로 정책을 전환해서 방역과 경제를 잡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시대, 위드 코로나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촘촘한 방역과 경제정책 그리고 공고한 시민의식으로 이 미증유의 시대를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시사인 대세남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